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준비 기일을 오는 27일로 지정했습니다. 사건을 이끌어 나가는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첫 준비 기일이 다음 주로 정해졌죠? 네, 오늘 오전 진행된 재판관 회의에서 결정됐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오는 27일 오후 2시 첫 준비 기일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준비 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헌재는 또 준비 기일에서 검찰, 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선임 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연구관 전담팀도 꾸려 법리 검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애초 헌재는 주심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주심이 누군지 파악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기자 브리핑에서 원칙에 따라 주심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취재 결과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지난해 12월 취임했습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됩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 모두가 대등하게 탄핵 심리에 참여한다며 주심은 사건 관련 내부 정리를 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다른 탄핵 사건들도 접수돼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사건을 탄핵 심판 사건 중 최우선으로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주영입니다. 경찰과 공수처 등이 참여한 비상겸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 두 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불발했습니다. 공조보는 우편을 동시에 보냈으니 출석은 문제없이 요구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관저 인근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봅니다. 김희영 기자. 네, 서울 한남동 관저 앞입니다. 네, 대통령 관저에서도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았군요. 네, 공조본 관계자들은 정오쯤 윤석열 대통령이 머물고 있다고 알려진 관저로 들어갔다가 1시간 만에 철수했는데요. 대통령실에 이어 관저에도 윤 대통령 출석 요구서 전달을 시도한 건데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공조본은 경호처가 자신들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특급 등기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발송해둔 상태로 아마 오늘 전달됐을 거라며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출석 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정부 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혐의는 내란과 직권남용인데 출석 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의 우두머리, 수괴라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앞서 대통령실도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죠? 네, 공조보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에도 대통령실에서 1시간 가까이 협의를 이어갔지만 마찬가지로 전달에는 실패했습니다. 공조보는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출석 요구서 전달이 비서실의 업무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자들이 헛걸음한 게 아니냐고 질문하자 공조본 측은 대통령의 지위가 사라진 게 아니라 비서실에서 최소한의 비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선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에 이어 경찰과 공수처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비상겸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도 1차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검찰 특수본입니다. 네,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했는데 언제까지 출석하라고 한 겁니까? 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으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2차 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2차 소환 시점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 주 안에 출석해달라고 통보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검찰은 지난 1차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공문과 우편 출석 요구서를 함께 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차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변호사 선임 등을 문제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하면서 조사가 불발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형법상 내란 수괴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의 2차 소환 요구에 응한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사례가 됩니다. 다만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측도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대응에 나설 예정이죠?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오늘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검찰 출신이기도 하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변호인단의 대표를 맡을 예정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다만 아직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인 상황이라면서 오늘이나 내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변호인단의 구성이나 규모 등 차차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검찰이 2차 소환을 통보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변호인단 역시 어느 정도 구성을 마치는 대로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군 지휘관 수사도 짚어보죠. 곽종군 특수정사령관이 구속됐죠. 네, 맞습니다. 중앙지역 군사법원 오늘 오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를 없앨 우려,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군사법원은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엄사령관이었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경우에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이들 군 지휘부 모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진우 사령관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령관 측은 오늘 계엄 선포를 미리 알지 못했고 국회 출동 지시 역시 국회 방어를 위한 것으로 생각했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수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어제 전현직 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하는 등 군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검찰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 체포를 불승인했습니다. 경찰은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내란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태인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네,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 체포에 대해서 검찰이 불승인 결정을 했다고요?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경찰이 긴급 체포했던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 경찰의 긴급 체포 불승인 결정을 오늘 내렸습니다. 검찰은 문 사령관이 현역 군인 신분인 만큼 사법권이 군사법원에 있다며 경찰의 긴급 체포는 군사법원법에 위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 주체는 경찰이고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 또한 있다면서 문 사령관에 대해 긴급성과 필요성이 있어 긴급 체포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되어 있는데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문 사령관에 대한 긴급 체포를 불승인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긴급 체포 불승인으로 문 사령관은 즉각 석방됐는데요. 다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계엄 선포 당시 경기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어제 문 사령관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당시 병력이 계엄 선포 2분 뒤에 도착했던 만큼 경찰은 문 사령관이 계엄을 미리 알았거나 사전에 모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문 사령관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긴급 체포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권 당시 정보사령관으로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서 이번 내란 행위를 기획한 핵심 인물로 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긴급 체포에 대해선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군인 1,500여 명이 동원됐고 간부뿐만 아니라 일반 사병도 포함됐다고 밝혔는데 현역 군인 43명을 조사한 결과인 만큼 앞으로 수사가 더 진행되면 투입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경찰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조사 중이지요?
네, 경찰은 오늘 오후 2시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는데요. 경찰은 지난 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하고 그 다음 날인 지난 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국무회의 참석 행위와 이전에 비상계엄을 알았는지 국회에 대한 경찰 투입을 논의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전 장관은 국회 출석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빚어졌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신 거고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측면에서 이해돼야 되고 앞서 경찰은 어제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국무위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미령 장관 외에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가운데 절반 이상을 이미 불러서 조사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등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국무위원도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경찰 수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뒤 국민의힘은 당 내홍 수습과 함께 전국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퇴했고 당은 이재명 대표 신속 판결을 촉구하며 견제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서 반성도 없는 당이라고 비판하며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기자회견 발언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사퇴의 배경에 대해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지도부가 붕괴해 대표로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어도 불법 계엄을 앞장서서 막아낸 것이 진정한 보수의 정신이고 탄핵에 찬성한 것 또한 후회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의 폭주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라며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견제구도 잊지 않았는데요. 한 전 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런 일을 막지 못할까 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사실상 한 전 대표의 퇴진을 압박해온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 지도부도 찾아 배웅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남긴 뒤에 국회를 떠났는데 이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 나라가 잘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예, 한 전 대표가 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은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는 거죠? 네, 국민의힘이 출범하고 6번째, 윤석열 정부 들어 벌써 5번째입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당 안팎의 여러 인사가 물망에 올랐지만 중진 회의에 이어 2시간 넘게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위기 수습이나 비전 제시 능력, 또 야당을 상대할 날카로운 공격력 등 필요한 자질 위주로 논의가 이뤄졌고 모레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야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탄핵 찬성, 반대파, 또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로 갈라진 당 내홍 수습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내용과는 별개로 당 차원에서는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거대 야당을 상대로 존재감을 잃지 않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되기도 했는데요.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은 관련법에 따라 3개월 내에 선고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 공개 발언에서 탄핵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허가증이 될 수 없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벌써부터 대통령이 다 된 듯한 대통령 노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탄핵이 이재명 대표의 죄를 덮어주는 이재명 대표 대선 출마 허가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국정 주도권을 둘러싸고 여야 신경전이 치열해 보이는데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어제에 이어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국정안정협의체의 여당 참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주도권도 국민의힘이 가져가도 좋고 또 경제나 민생으로 분야를 한정해도 된다며 손을 내미는 듯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회의 끝 무렵에는 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반성 없는 보수 정당이 다시 집권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가시돋치는 말을 남겼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미쳤다고도 할 수 없는 이 광적인 행위를 옹호합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되살려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오도록 그 집권이 복귀될 수 있도록 집단적으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또 탄핵 여세를 몰아 이른바 여당 힘 빼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대통령 직무 정지로 국민의힘은 더는 여당이 아니라고 주장한 민주당은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고리로 강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향해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을 압박하며 제1당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가 특히 우리 민주당이 국회 제1당으로서 책임이 무겁습니다. 윤석열은 탄핵되었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첩첩산중입니다. 3명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도 올해 안에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에 따라 여당의 협조를 거듭 압박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오는 23일과 24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고 또 30일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는 걸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당은 해당 청문회 일정은 여야가 합의한 부분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당대표 권한을 대행하는 권 원내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모레 상견례 성격의 만남을 가지는데 이 자리에서 원내 사안을 두고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정치권이 연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사퇴했고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의 주심을 정하고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상황을 최수영 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토요일이죠. 탄핵안 가결 이후에 헌재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탄핵 심판 첫 준비기일이 다음 주 금요일 27일 오후 2시로 지정이 됐는데요. 윤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조금 있다가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보면은 의견서 제출 시한이요.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접수 후에 11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접수 후 7일이 걸렸거든요. 근데 27일이면 한 13일 정도 지난 사이인데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그 제출 시한인 거고 그다음에 심리가 있을 경우에는 어쨌든 변호인이 꼭 참석해서 이건 서면으로 안 돼요. 변호인이 꼭 참석해서 공개 장소에서 변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기에 이제 오늘 그래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전 방통위원장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을 꾸린다는 소식이 나왔잖아요. 좀 빠른 속도로 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일단 27일 날짜가 잡혔으니까 어쨌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변호인단이 적극 일단 논리를 전개하고 가장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은 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꼭 핵심적일 때 그러니까 정말 다투어야 될 사안이 있고 심리가 아주 제대로 중심적으로 진행될 때 그때만 나타나서 이제 출석해서 변호할 가능성이 있지 지금은 좀 빠른 거고 지금 준비 기일도 사실 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변호인단을 꾸려서 지금 좀 대비해야 될 거 쟁점들 정리해야 되고 이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해를 넘겨서 윤 대통령이 아마 그 헌재에 나가서 심리에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아마 저는 1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12월은 조금 넘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르면 뭐 오늘 내일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입장이 나올까요? 일단 지금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변호인단의 대표를 맡는 걸로 뉴스가 나와서 조만간에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면
아마 입장 표명을 할 텐데 지금 사실은 변호인단이 구성되면 두 갈래의 대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 헌재 탄핵 심사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변호인단 규모도 상당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일단 헌재에 지금 탄핵 소추 심사가 들어갈 텐데 그에 대한 기본 입장 정도를 변호인단이 구성되면 내놓지 않을까? 그 얘기는 곧 이제 내란죄로 지금 수사돼서 조만간 이제 이 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에 대해서도 기본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27일 날은 헌재에서 첫 변론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변호인들만 출석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심사가 시작되면 변론을 직접 출석해서 뭐 생중계까지 요구하면서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어서 윤 대통령이 직접 그 헌재 그 변론 현장에 나갈 가능성도 있는데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직접 출석은 안 하고 변호인들만 출석을 했었거든요.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그것도 현직 대통령이 어쨌든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황이지만 출석하면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 그렇게 직접 당사자가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사에 직접 출석해서 변론을 하면 그로 인해서 상당히 심리가 길어지지 않겠나 이런 예상들이 있는데요. 이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수사 트랙이 있어서 윤 대통령의 인신을 구속할 수도 있고 또 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기소가 될 수도 있어서 그것도 또 다른 그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헌재가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한다고 밝혔는데 네. 취재 결과 정영식 헌법재판관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재판관이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이게 마치 이제 오해를 하게 되면은 그 왜 이분을 지명했지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무기명으로 해가지고 전자 시스템으로 돌려서 하는데 지금 저 다른 재판에 주심을 맡고 있는 분이 두 분 계시대요. 그분을 빼고 4명을 돌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선정이 됐는데 사실 그렇다고 주심 재판관으로 했다 그래서 이분이 뭐 굉장한 영향력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형사 재판이나 민사 재판에서 보는 뭐 그 재판 수석 재판장 뭐 이런 그런 개념으로 볼 게는 아니고요. 예. 이분은 이제 그 회의 절차를 주도하고 평의 절차를 주도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선언문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이제 그 쓸 때 최종적인 이제 그 말하자면 판결문을 쓸 때 판결문의 초안을 이렇게 이제 서로 협의해서 잡아가는 그 정도 역할이지 이분의 영향력이 뭐 다른 분들보다 더 세다거나 아니면 뭐 굉장히 뭐 어떤 회의를 주도하면서 나가서 이분의 어떤 의사를 관철시키거나 이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빨리 헌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낸 것 같아요. 괜히 뭐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무작위로 전자 시스템으로 배당이 된 거고 그다음에 재판장 하는 역할은 큰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주도하고 나중에 초안 작성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오해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저는 헌재가 여기서 우리가 의미를 두어야 될 것은 헌재가 지금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사상 초유의 이런 이제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심판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거는 임기를 2년 반 남겨놓은 상태에서의 재판이기 때문에 더 엄중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대려의 리스크가 큰 사안이라서 속도감을 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어쨌든 지금 이렇게 헌재가 빠르게 하는 것만큼 국회도 남은 3인의 3석의 공석에 대해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좀 완성된 그 헌재 심리를 위해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헌법재판소는 뭐 6인 체제에서도 심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은 오늘 김형두 재판관이 출근길에 올해 안에 9인 체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올해 안에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미 이제 국회 추천 3인의 헌법재판 후보가 결정이 됐고 오늘 지금 아마 민주당에서 주장하기로는 23일, 24일 청문회를 하겠다. 물론 아직 여당과 협의된 건 아닌데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실무선에서 여당과 잠정 합의를 했다고 민주당이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내에 그 국회에서 인준 표결을 마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있는데 국회 추천 목세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인준이 돼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량이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서 권한대행이 그걸 임명하는데 뭐 별다른 논란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헌재의 심의와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6인보다는 9인이 훨씬 더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4월 18일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들이 많죠. 그런 전망들이 많은데 2016년도 박근혜
그 전 대통령 탄핵 심사 당시에도 한 명의 재판관이 결원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대통령 추천 몫이어서 당시에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총리가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결국엔 못했습니다. 이 현상 유지의 범위를 넘어서는 적극적 권한 행사가 될 수 있다 해서 못했고 8명 체제로 결정을 했는데 또 마침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임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임기 만료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결정이 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점을 미루어 본다면 내년 4월 18일 날 퇴임하는 2명의 헌법재판관이 전부 대통령 추천 몫이거든요. 예. 이걸 만약에 또 그 결혼인 상태에서 헌재가 심사 이 최종적인 결정을 못 내리게 되면 그 이제 결혼을 채우는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전례를 참고하면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게 7명 체제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불안정성이 크거든요. 그 점을 감안한다면 4월 18일 이전에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헌재가 결정하지 않겠나 그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예. 네, 방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대원들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이번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진우 수조방위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조금 전에 발부됐습니다. 이번 사태로 현역 군인이 구속된 건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 그리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에 이어서 이 사령관이 3번째입니다. 예, 검찰이 앞서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고요.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죠. 예. 저도 이제 그 지금 박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일부 지점이 뭐냐면 이게 4월 18일이 이제 2분 재판관의 퇴임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180일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풀로 채우면 6월 12일이 헌법재판소의 최대 심리 기일입니다. 예. 그런데 4월 18일이면 2달 정도 부족한 시간이긴 한데 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64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92일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7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사실상 한 100일 가까운 이제 사실 그 날이기 때문에 두 사례에 비춰보더라도 충분한 심리가 가능할 것 같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 측에서도 마찬가지죠. 생중계도 사실 요구할 정도로 지금 이제 적극적이잖아요. 예. 윤 대통령도 직접 출석해서 심리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게 크게 길어질 건 없어요. 다만 변수가 있다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간단해요. 지금 민주당의 2차 탄핵 소추안을 놓고 보면은 국내 정치 상황이라든가 의혹 제기 수준 이런 거 다 빼버렸어요. 오직 이제 계엄 전후에 관련된 이것이 헌법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느냐 매우 심플한 사실 이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큰 심리가 없을 수는 있으나 다만 이제 여기에 관련자들이 너무 많아서 증거라든가 이분들의 이제 뭐 기소 혹은 이제 뭐 증인, 증언 뭐 이런 것들이 길어지게 될 경우가 변수지 나머지는 그렇게 길어져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저도 4월 18일 날 구인이 충원된 상태에서 충분히 심의가 진행되고 4월 18일 전에 나오는 것이 맞긴 하는데 뭐 헌법재판소가 더 판단할 문제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내년 6월 12일이 최장할 수 있는 맥시멈 그 날이라는 건 한번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180일을 전부 다 쓰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뭐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죠. 더군다나 이게 다른 한 축에 이재명 대표의 지금 사법 리스크, 재판하고 약간 서로 경주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서 그걸 최대한 어쨌든 봐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어쨌든 그 헌재 결정이거나 조기 대선이거나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은 모르겠지만 여권의 생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급적 재판을 길게 하려고 할 텐데 근데 뭐 당사자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원칙에 따라서 또 이 재판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던 4월 18일에 2분의 재판관이 퇴임하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그걸 넘어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다. 그리고 이게 이제 워낙 사건의 관련자들이 많아서 다 증거조사 과정에서 일일이 불러가지고 심의를 한다 하더라도 워낙에 좀 국민들이 다 그 과정을 지켜봤고 대통령의 그런 비상대권 발동이 헌법상의 요건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요게 이제 집중적인 심의의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예. 그렇게 아주 복잡한 사건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과거의 전례를 감안할 때도 길어도 4개월을 넘기지는 않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만약에 기소가 되면은 심리 중단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이 때문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기소 후 심리 중단을 피하기 위해서 특검 측이 한시적 기소 중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뭐 제가 아주 고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측하기 좀 어렵지만 관행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게 이제 2021년 손준성 검사 때는 이제 이게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니까 그럼 이거를 이제 좀 유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스테이 하자고 얘기가 됐는데 이게 과연 이제 윤 대통령 사례도 이게 과연 부합할 수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이게 재판이 이제 그 형사법으로 이제 내란 쪽가 한 트랙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의 최종적인 어떤 통치행위, 그 다음에 최종적인 여기에 대한 이제 인용이냐 아니면은 이제 부결이냐 이 여부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그 헌법재판소만 할 수 있는 권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수사기관이 한다고 쳐도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또 제한적이겠습니까? 그리고 수사라는 게 언제까지 길어질지 모르지만 헌법재판소는 180일 심리라는 주어진 딱 말하자면은 한시적인 조건과 제약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수사 상황을 이유로 헌재가 이것을 용인할 것인가. 물론 이건 헌재 판단 몫이긴 한데 수사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 수사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받아야 되겠느냐라고 그 헌법재판관들이 얘기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서 저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만일 수사가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으나 이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요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사실 모든 것에 대한 최종 상태, 이른바 엔드 스테이트를 정리할 수 있는 거는 헌법재판소뿐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거는 헌재가 이거를 끌어가는 쪽으로 좀 약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예.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만약에 진행이 되고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여당과 야당 사이에 뭔가 마찰이 생긴다면은 야당만으로도 야당목 헌법재판관을 이렇게 임명할 수가 있는 건가요? 추천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지금 이미 이제 추천은 이루어졌고요. 예. 이게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헌법재판관은 대법관하고 마찬가지로 인준입니다.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끝나면 세 사람에 두 사람은 야당 추천 몫이고 한 사람은 여당 추천 몫인데 인준 절차에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뭐 설사 이거를 갖다가 여당이 보이콧한다 하더라도 야당 의석만으로도 인준이 가능하거든요.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 그 뒤에 국회에서 인준까지는 변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걸 임명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점도 이미 국회에서 인준이 끝난 즉 아주 형식적인 절차로서의 임명만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하는 게 그다지 이렇게 무리한 그런 권한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임명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그래서 아마 헌법재판소 그 재판관 한 분도 오늘 말씀을 하셨듯이 연내에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연내에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검찰 특수본 그리고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을 둘 다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검찰이 지난 11일에 그러니까 소환 통보를 하면서 1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을 했습니다. 그 불응 이유가 변호사 선임이 안 끝나서 불출석한다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루 이틀 내에 변호인단을 꾸리게 되면 이제 출석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윤 대통령 측에서 일단 방어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 형사법에는 방어권을 최대한 누릴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그렇다면 저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출석 요구라든가 소환 요구에 제때제때 응할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이쪽에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진용과 조치가 갖춰진 상태에서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조금 지금 좀 의아스러운 지점은 있어요. 수사가 국민적 관심이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수사가 공조본도 있고 뭐 검찰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트랙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약간 좀 과잉 측면이 좀 있다고 보니까 속도 경쟁에 너무 몰입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물론 지금 뭐 사건 주요 관련자들이 뭐 지금 인신 구속이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긴박한 상황은 맞는데 그렇다고 아직까지 이런 데에 대한 기초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지금 모든 모든 사법기관들이 겨루는 거는 대통령이 그 우두머리라고 지금 겨누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중간 그 핵심 관여자들에 대한 진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소환하는 게 원칙인데 마치 이제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뭔가 속도감을 내는 그런 징후들도 좀 보이고 그런 측면은 사실 나중에 수사가 마무리됐을 때에도 사후 우리가 분석할 때도 이건 별로 그 우리가 적절하다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마치 지금 보면은 약간 경찰이든 뭐 공조본이든 그 대통령을 겨냥해서 누가 빨리 소환하느냐에 경쟁이 붙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소환하고 조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거라면은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마치 우리가 전달했는데 거기서 협조하지 않아서 못했다. 이런 식으로 좀 말하자면은 수사 거부로 비춰지는 그 좀 언론 플레이 같은 이런 것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전북에 김홍일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지금 변호인단이 꾸려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상태를 보면서 물밑으로
변호인단이라든가 윤 대통령 측과 조율하면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일들을 마치 선제적으로 꺼내놓고 안 되는 것처럼 책임을 돌리는 듯한 이런 모습들은 나중에 국민적인 어떤 그 분석과 나중에 동의성을 위해서라도 좀 조금 자제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공조본이냐 검찰이냐 대통령 측에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인가요? 지금 양쪽에서 동시에 소환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디로 출석할 건지는 아마 변호인단이 구성되면 상의해서 판단을 할 텐데요. 뭐 일각에서는 끝까지 불응하지 않겠냐. 근데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영장이 발부되면 그 영장에 응하지 않을 도리는 없고요. 지금 아마 이제 그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수사 속도 경쟁에 있어서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누가 확보할 거냐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예. 이제 수사의 주도권을 가늠하는 가장 큰 변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보면 그 앞선 이제 군 장성들이나 경찰청장, 차장 이 구속 과정도 보면 일단 소환을 해서 수사 도중에 조사 도중에 긴급 체포를 하고 그 다음에 영장 청구를 하는 48시간 이내 이 패턴으로 갔거든요. 아마 윤 대통령도 소환에 응하게 되면 그 패턴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내란이라는 거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일반적이고 원칙이거든요. 근데 지금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다 구속이 됐는데 윤 대통령이 소환되는데 구속이 안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윤 대통령 측에서도 소환되면 체포영장, 구속영장 이 수순으로 간다는 걸 잘 알 거예요, 누구보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워낙 검찰에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늦춰서 이 방어 진용이 갖춰진 뒤에 출석을 해도 하겠다. 이런 판단에서 일단 1차 소환에는 불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공조본은 지금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출석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검찰은 오늘 2차 소환을 통보했는데 아직 시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추가 불응 시에는 체포, 구속, 영장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그 전에 출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저는 이제 뭐 긴급 체포라는 말들을 이제 요즘 수사기관들이 흘리는데 매우 선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대통령이 긴급 체포를 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도주의 위험이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뭐 증거인멸에 사실 지금 다 고립된 상태에서 물론 통신은 열려 있습니다만은 지금 사건 관련자들이 주요 관련자들이 전부 신병이 확보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뭘로 더 증거인멸하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지금 현직 아직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입니다. 행정부의 수반 이전에 국가 원수라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치 이제 그 긴급 체포를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자꾸 이 네 글자를 자꾸 언론에 흘림으로써 긴박성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의 수사 주도권을 좀 강조하는 듯한 그런 좀 움직임들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굳이 그렇게까지 현직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지만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그렇게까지 과도한 표현을 쓰는 게 저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긴급 체포라고 사실 우리가 할 때는 사안의 중대성도 있지만 충분히 그런 정황적인 또 상황을 우리가 더 감안해서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이제 그 뭐 표현이 뭐하지만 그래도 현직 대통령을 어떤 무슨 뭐 이제 그 일반 사범 취급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뭐 국가의 어떤 품격이라든가 우리 대외 신용들을 위해서 별로 좋지 않은 거고 지금 어쨌든 탄핵으로 인해서 직무가 정지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제거가 됐고 이젠 사법의 시간이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 그러면 조금 차분하고 좀 이제 그 절차에 맞는 속도로 가야 하는데 이런 긴급 체포란 네 글자를 좀 남발하면서 뭐 수요일 뭐 날짜 계속 공개하면서 이렇게 압박하는 듯한 모습 저는 언제 박 의원님 말씀대로 뭐 용산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언제까지 적법하게 오면은 당연히 조사에 응하고 증거도 뭐 제출하면 제출하겠죠. 근데 마치 이것을 시간 싸움 하듯이 이렇게 압박하는 모습은 조금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다. 그리고 실효성 문제에 봤을 때 협조하지 않는데 이렇게 압박하는 게 과연 그게 온당할까요? 그런 측면도 한번 감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직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경호처나 이런 곳에서 그 수사 당국과 마찰을 빚게 되면은 물리적인 이것도 충돌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아마 신병 확보를 하게 되면 그런 물리적인 충돌을 뭐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증거 확보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금 대통령이 이제 있는 상황에서 이게 용산은 국가안보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관의 장에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사인을 해줘야 되는데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약간 또 이중적인 문제도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우리 수사당국이 현직 대통령이고 직무가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구성된 변호인단이라든가 법률 대리인 측과 물밑으로 상의하면서 이걸 접근해야지 마치 이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드러내놓고 하는 것도 실효성의 부분이 있을까라는 의문도 좀 듭니다. 네, 공조본이 오늘 대통령실을 먼저 찾아가서 1시간 가까이 협의를 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게 비서실 업무인지 판단이 서질 않는다면서 거절을 했고, 그러자 이제 관저를 갔는데 관저에 있던 경호처들도 자신들의 업무 소관이 아니다라면서 출석 요구서를 미수령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것과는 좀 배치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런 면이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뭐 아주 형식적으로는 이제 그런 논리들을 내세워서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겠지만 저마다 사실은 현직 대통령이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있는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곤란한 겁니다. 회피하고 싶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저렇게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변호인단이 구성이 되면 변호인단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출석 요구나 뭐 기타 등등의 그 수사기관의 요구를 때문에 이제 조만간 그 변호인단을 통해서 그런 의견 전달이 될 거고 또 우편으로 이 공조본에서는 보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 긴급체포 얘기를 해주셨는데 긴급체포의 필요성은 직무정지와 동시에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여전히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면 긴급체포의 필요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볼 수 있는데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직은 유지하고 있지만 긴급체포의 필요성은 낮아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긴급체포를 영장 없이 시도하려고 그러면 경호처하고 충돌 가능성도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굳이 그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거나 아니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신병 확보에 나설 거고 법원의 영장이 있는 한 경호실이 그걸 가로막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다 위법이고 공무집행 방해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지금 뭐 긴급체포 이런 거에 나설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까 어떤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지가 관심사라고 하셨는데 혹시라도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을 하게 된다면 그 신빙 뭐랄까요 공정성을 좀 이렇게 확보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어찌 보면은 수사기관들 사이에서 공조본이라 해서 공동조사본부라고 하고 검찰만 뺐잖아요. 검찰은 뭐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뺐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연 그러면은 이렇게 평소에 공수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경찰 그다음에 국수본 같은 조직들이 자신의 수장들은 구속을 시키고 했다지만 과연 그러면 그 정말 다른 사안에서도 이렇게까지 신속하고도 이렇게까지 엄정하게 수사를 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의문점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수사 역량 자체를 의심하는 분들도 많았고 실제로 진행됐던 과정들을 놓고 보면 공수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졌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경찰과 국수본에 대해서도 그동안 그렇게 조용하게 있던 그 기관이 이렇게까지 좀 말하자면 속도 경쟁을 벌이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진 것들도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윤 대통령은 법률 전문가고 이 검찰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윤 대통령이 검찰로 출석할 것인가? 저는 그건 그렇게 연동해서 볼 필요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윤 대통령의 기준이 이거 같아요. 누가 더 수사를 가장 공정하고 엄정하게 그리고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사를 내가 선별적으로 받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차피 조사를 받는 거라면 제대로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그 제대로 말하자면 이 공소유지라든가 이런 사건의 흐름들을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그 기관들이 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우리가 섣불리 예단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윤 대통령이 검찰을 택한다고 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내가 친정이고 내가 편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 이런 것들보다는 다른 수사들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부당성을 지적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어쨌든 검찰이 그렇게 될 경우는 부담이 더 커질 거라고 봐요. 만일 윤 대통령이 신병이 확보된 상태라 그러면 얼마나 큰 부담을 갖고 조사와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고심은 있겠지만 저는 수사를 가장 엄정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진행하고 역량이 갖춰진 그런 기관을 택해서 간다. 그 원칙은 분명히 보입니다. 예, 특검 출범 전에 검찰이나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 그렇게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 기소한 상태에서 특검이 공소유지를 넘겨받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애매하다. 왜냐하면 특검이 출범해서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는 이미 경찰이나 검찰에서 다 해놓고 기소까지 해놓고 특검이 그 뒤에 출범을 하게 되면 공소유지목만 남는데 그 특검 취지하고 맞느냐. 이런 어떤 그 논란도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특검이 아직 이제 후보 추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경찰, 검찰을 향해서 수사 속도 조절을 주문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직 특검 후보가 누군지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은 최대한 수사 속도를 높여서 특검 출범 전에 일정하게는 이제 수사의 큰 가닥을 마무리 짓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이걸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윤 대통령이 출석을 할지 안 할지, 한다면 언제 할지, 한다면 어느 기관으로 할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일 텐데 저도 검찰로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윤 대통령은 공수처나 경찰을 별로 인정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일관되게 그런 모습을 보였고 공수처장은 상당 기간 임명도 안 해서 장기간의 공석 상태를 만들었었던 전례가 있잖아요. 때문에 뭐 본인의 친정이어서 마음이 더 편할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의 그동안의 신조로 봤을 때 이 수사기관의 어쨌든 역할을 별로 인정하지 않았던 공수처와 경찰에 출석할 가능성은 없고 검찰에 출석을 하게 될 텐데 그 경우에 논란이 좀 벌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부의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에 특수한 관계에 있었고 검찰의 공정한 법 집행이 여러 차례 이 도마 위에 올랐었던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거기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때 과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 이 논란이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특검으로 수사가 통합되는 게 바람직하고 저는 뭐 검찰도 경찰도 지금 수사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되 결국엔 이제 특검이 수사를 인계받아서 특검에서 향후에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검찰에 대해서 이제 공정성 시비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만 검찰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수사한 데는 검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의 역량과 노하우가 있는 집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 수사할 때는 윤 대통령은 아주 초임 검사였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데 대해서 말하자면 기소를 다 하고 그다음에 공소유지 해가지고 사형 재판까지 이끌어내서 무기로 감형하고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그런 수사에 대한 기법도 있고 역량도 있고 경험도 있고 축적된 또 자료와 그런 인력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그렇게 윤 대통령이 택했다고 그랬을 때 마치 이제 그 공정성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윤 대통령이 가장 편한 곳을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간 것처럼 조금 이제 오해받을 수 있어서 제가 굳이 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지금 뭐 특검 얘기도 나와서 말씀을 여쭙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 국무회의를 열고 농업사법과 뭐 국회법 개정안이 6개 법안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곧 정부에 이송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될 텐데 그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정책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를테면 행정부에서도 즉 내각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던 법안들이에요. 그 연장선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논란이 따를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건 굉장히 적극적 권한이고 정치적 정무적 판단이 전제된 그런 권한 행사인데 현상 유지가 이제 주된 역할인 권한 대행이 거부권까지 행사할 수 있느냐? 물론 전례가 있습니다. 고건 전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 직무정지 시절에 권한대행을 할 때 2건의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전례를 참고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하게 될 텐데 근데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나 이 내란 특검법은 사안의 성격이 좀 달라요. 정책적 사안이거나 내각이 이에 대해서 무슨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결국엔 이건 통치권자의 정치적 정무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일체의 권한을 권한대행이 넘겨받았다고는 하나 그런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즉 적극적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자리인가 그에 대해서는 헌법적 논란까지 전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만약 그걸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즉시 아마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다시 이제 파행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내일 국무회의 상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다시 보도가 나왔습니다. 내일은 아니고 조금 더 숙고를 하겠다. 그 거부권 행사 시한이 21일까지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더 숙고를 해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뭐 제2요구권 행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월권성 발언이다라면서 좀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마음대로 유권 해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권 원내대표의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곡관리법 같은 농업사법은 기존에 한덕수 총리가 국무총리로 재직할 당시에도 계속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입니다. 이게 양곡관리법뿐만 있는 게 아니라 농업사법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법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남은 쌀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고 그다음에 다른 농산물의 가격 하락이 될 경우에 국가가 보존해 준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얼핏 보면 농민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우리 미래에 대한 농업 경쟁에 관한 부분들은 좀
좀 저해하는 요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정책의 문제, 박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정책의 문제니까 저는 총리가 판단할 수 있어서 거부권 행사해서 국회가 다시 한번 수기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라고 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이제 문제는 이제 내란죄 특검법과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죠. 이거는 이제 과연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거는 말이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특검법을 거부하는 게 마치 이제 무슨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생각이 들어가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이 법을 보면은 야당이 추천 몫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일정 시한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는 위헌적 요소가 맞거든요. 독소 조항 맞거든요.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이걸 빼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안 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고심하니까 지금 20일을 넘긴 것 같은데 제한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조항만 좀 빼줘서 여야가 합의해서 보내준다면 우리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고민하겠다라는 식으로 한 번 정도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만일 그걸 이재명 대표가 그걸 탄핵 사유로 넣을 경우에는 이건 월권이죠.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도 국정협의체 만들어서 하겠다. 그래서 여의도 대통령이냐. 이게 야당이 아직도 여당의 지위가 상실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동등한 테이블에 올라와서 국정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경우는 이게 큰 틀에서 국가 안정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하거나 제1야당으로서 한덕수 총리 체제를 우리가 안정화에 좀 우리가 좀 한 팔 보태거나 이런 경우는 상관없지만 우리가 우리 몫을 챙기겠다는 식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긴급 처리했다고 봐요. 근데 이 부분도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그 어떻게 또 설명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거부권 이송하니까 국회로 다시 보냅니다가 아니라 아마 설명을 할 것 같아요. 그걸 보고 판단해야지 무조건 이걸 가지고 또 탄핵 사유로 삼는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너무 좀 오버하고 월권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서 한덕수 대행이 세 차례에 걸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때문에 김 여사 특검법 그리고 내란죄 특검법 다 제2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니까 21일로 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제 여기다 명분과 그다음에 또 이를테면 국회로 거부권 행사하면은 그것도 이유를 만들어야죠. 근데 저는 그 한 총리가 그동안 국무회의에서 이제 대통령을 대신해 주재를 하고 그다음에 건의하잖아요. 대통령께 이 법을 거부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이른바 제2요구권을 거부하는 하는 사람이 이제 총리인데 이제까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권한대행이라고 또 바뀐다는 것도 또 사실 어떤 연속성과 일관성 측면에서도 문제는 있는데 문제는 중요한 거는 상황 유지와 현상 관리만 해야 되는 권한대행이 과연 심각한 걸 판단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독소 조항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보내면서 여야가 이 부분만 같이 합의해서 보내준다면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점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너무 총리가 말하자면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했다라고 야당이 공격 포인트를 삼아서 탄핵할 경우에는 저는 이건 조금 과도한 처사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당 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됐습니다. 최고위원들 사퇴를 하면서 이제 최고위가 붕괴됐고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고 했는데 뜻을 잘 살펴보면은 자기는 의사가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사퇴했다 이런 의미도 들리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의미도 일부 포함하고 있고요. 그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에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 뒤에 최고위원들이 전원 사퇴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고 예. 이 상황에서 뭐 시간을 끌어봐야 한동훈 대표가 다른 어쨌든 뭐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사퇴하고 기자회견을 했다고 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만 지금 5번째 비대위가 들어서는 상황이고 중간중간에 대표체제와 권한대행체제까지 합하면 11번째 지도체제가 변경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만성적인 리더십의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 와중에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85명의 의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나 국민 대다수의 판단하고는 궤를 달리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구성이 영남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들이 중심이다 보니까 그 지역 여론 혹은 핵심 지지층의 여론에 보다 더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요한 판단이 작용하는 것 같은데 그 괴리, 국민 여론과 지지층 여론과의 괴리를 어떻게 이제 메울 거냐 이게 관건일 텐데요. 지금 보면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2번 연속 탄핵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3사람의 대통령이 이제 사법 처리되거나 구속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쯤 되면 과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우리 민주정치의 그 일원으로서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탄핵 그 결정 당시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게 대단히 좀 아쉽고요. 지금 당내에서는 오히려 그런데 분위기가 거꾸로 돼가지고 배신자가 누구냐, 배신자들을 내쫓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그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국민의힘도 지금 뭐 격앙된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는데 조금은 더 차분하게 이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좀 이성적인 그런 이 사태 수습과 당 정비 과정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비대위원장 이제 체제가 출범을 하게 될 텐데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당 안팎에서 거론되는 건 외부 인사보다는 경험이 많은 당내 중진 의원이거나 혹은 뭐 전직 의원이거나 이렇게 거론이 되는데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지금 외부 인사가 오려고 할 사람도 없을 뿐더러 외부 인사가 와가지고 관리형 비대위를 한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당내에서 깊은 고민과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좀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결정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김무성 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경험이 굉장히 많은 분이고 또 과거의 탄핵 사태도 경험을 해봤고 그리고 권성동 그 원내대표하고 좀 가까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이 위기를 수습하고 극복하는데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평이 있는 반면에 근데 또 은퇴하신 분 아니냐 사실상 그 은퇴하신 분이 다시 이제 정치 일선에 복귀해가지고 위기 대응을 한다는 게 맞느냐 오히려 그보다는 당내 중진 중에 맞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던 국민들이 보기에 지금 그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한 정당 아니냐 저런 불법적인 계엄에 동조하는 정당 아니냐 이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불식시킬 건가 이게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를 떠나면서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좀 자숙과 휴식의 모드를 가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에 예상하지 못한 일격을 맞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한동훈 대표가 보니까 사퇴할 생각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제 본인을 옹이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 런닝메이트로 함께 출마했던 최고위원들이 이제 그 사퇴를 해버리니까 그다음에 비서실장까지 사퇴를 해버린 상황에서 유지한다는 게 오히려 참담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무력화되고 형해화된 리더십을 행사한던들 이게 며칠 더 가겠습니까?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청명해주거나 한식해주거나 마찬가지라면 빠른 결단과 선택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사퇴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대표가 그렇다고 해서 정치를 그만둘까? 저는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아하.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어찌됐건 지금 다시 리더십을 통해서 재편하기 위해서 비대위 구성이든 뭐 원내대표에게 다시 한번 뭐 권한대행의 역할을 뭐 동시에 주든 뭐 다양한 논의가 돼서 수요일 날 결론을 질 걸로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권의 잠룡들 중에 그 지금 뭐 여론조사라든가 인지도조사, 호감도조사 돌리면은 한동훈 대표만큼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자산을 그냥 썩힐 거냐. 물론 한동훈 대표는 지금 당장 다시 한번 롤백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겁니다만은 지금 대통령의 만일 탄핵이 뭐 인용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정관은 다시 경랑의 시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인용이 뭐 다시 이제 그 기각이 되어가지고 돌아온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을 행사하면은 정상적인 정치 일정으로 가는 거지만 만일 인용되어가지고 거기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정치 시기가 급하게 빨라지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대선 일정이 다시 잡힌다 그러면은 지금 활주로가 짧은 격인데 활주로가 짧은데 비행기가 이륙하려면은 그래도 그 짧은 활주로를 이륙할 수 있는 항공기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한동훈 대표가 잠시간의 휴식기는 갖겠지만 어찌됐건 당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박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 괴리되어 있는 민심은 어쨌든 탄핵 찬성이 높았고 국민의힘은 85명의 이름으로 이제 부결표를 던졌는데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낼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보수의 이름으로 재리빌딩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비대위든 뭐 원내대표의 겸임이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다시 리더십을 우리가 잘 꾸릴 때 그러면 당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또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된다 그러면은 저는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또 소구력이라든가 조금 당내에서는 잦아들 수 있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내홍을 겪고 리더십에 분열이 생기면은
다시 지난번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전 그만두고 정확하게 3개월도 안 돼서 바로 대표로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예.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말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한동훈 이후에 당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어떤 리더십과 구조를 통해서 잡아내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최수영 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에게 공천과 관련해 지시하겠다고 말한 녹취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관련 녹취가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황금폰을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지시를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날 명태균 씨와 통화하면서 했다는 발언입니다. 명태균 씨가 변호인을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 씨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둘 사이의 통화 녹음은 2분짜리인데 중간에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다시 확인하고 지시하겠다라는 취지의 대화가 들어있던 겁니다. 명 씨는 지시의 대상은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이라는 것도 대화에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실명이 누굽니까? 윤상현입니다.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에게 내가 이렇게 지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당 녹취는 명 씨가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황금폰에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찰은 이동식 저장 장치에 있는 파일 수백 개를 분석하는 한편 휴대전화 3개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황금폰에 있다는 윤 대통령의 원본 녹음 파일이 복원될지 또 그 외에 다른 녹음 파일이 존재하는지 수사 당사자인 검찰은 물론 탄핵 전국 상황에서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늘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조 전 대표는 당과 지지자들을 향해서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지 못하게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서울구치소 수감을 앞두고 조국 전 혁신당 대표는 정권 교체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권 교체에 전력 투구해야 합니다. 내란 공범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막아야 합니다. 지난 2019년 조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뒤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이 불거졌습니다. 먼저 아내 정경심 전 교수를 시작으로 오촌 조카와 친동생, 딸 조민 씨까지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결국 조 전 대표도 한 달여 만에 장관 자리에서 내려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1, 2심 모두 입시 비리와 자녀 장학금 부정수수, 감찰 무마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기소 5년 만에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동의하지 않지만 국법을 준수하는 국민으로서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슴에 돋는 칼로 슬픔을 자릅니다. 여러분이 저의 빈자리를 채워주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조국입니다. 우리 사회에 숱한 논란을 남긴 조국 전 대표 사태는 조 전 대표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며 이렇게 일단락됐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 3부에 배당했습니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조만간 항소심 심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헌재는 변론 준비 기일을 통해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모든 탄핵 사건 가운데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해졌습니다. 헌법재판에서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정해집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주심 재판관은 당사자에 대한 통지 등 행정 절차에서의 결재 등을 담당할 뿐이고 평의와 심리에서 주어지는 역할이 다른 재판관들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올해 헌법재판소에 들어간 8번째 탄핵 사건입니다. 언제쯤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인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붙은 사건 번호는 2024 헌나 8입니다. 탄핵건에 붙는 헌나 사건 부호를 감안할 때 올해 들어온 8번째 탄핵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서부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까지 올해 접수된 7건에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손준성 검사 사건까지 줄줄이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접수 순서에 따라 상당 시간 이후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일축했습니다. 다른 사건들보다 먼저 심리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탄핵 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180일 안에 사건을 처리한다는 내부 규정을 떠나 심리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내년 4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한다는 점도 헌재가 심판을 더욱 빨리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입니다. 7명에서 그 탄핵 심판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국민들이 어떤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조속히 변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서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헌재가 심판을 정지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헌재의 재량인데다 헌재가 신속한 심판 의지를 드러낸 만큼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지난 주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시민들의 저녁 집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탄핵 심판을 절차를 진행할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면서 헌재 주변에서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을 파면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홍성 기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 경복궁 공식자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집회가 시작된 건가요?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민주노총과 시민단체 등 1,5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1시간 전쯤인 오후 6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며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 경복궁 동심자각은 헌법재판소와 불과 직선거리로 5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요.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이젠 헌재의 탄핵 심판이 남아있는 만큼 이곳에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평일 저녁인데도 많은 시민이 함께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퇴근한 시민들의 참여가 느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오늘도 역시 응원봉, 이른바 탄핵봉을 들고 마치 콘서트장인 것처럼 밝은 분위기 속에 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해야 하긴 하지만 그 전까지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월요일이지만 나왔습니다. 오래 꺼지지도 않고 훨씬 참여도를 높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집회 참가자들은 잠시 뒤인 저녁 7시 반부터는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역 방면으로 행진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는 이번 주 평일 내내 오늘처럼 저녁 6시 경복궁 동식자각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헌재 앞으로 행진도 할 계획입니다. 잠시 뒤인 저녁 7시 반 시민단체 촛불 행동도 보신각 앞에서 윤 대통령 즉각 파면과 김건희 여사 구속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헌재로 행진할 계획입니다. 이들 역시 이번 주 내내 저녁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헌재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YTN 이농성입니다. 보수단체들이 서울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무효라고 외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은 오늘 헌법재판소 부근에서 집회를 열고 계엄 선포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광화문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도 야당, 언론의 압박으로 대통령이 비상기엄까지 이르게 됐다며 이번 탄핵은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찰과 공수처의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오는 18일 공수처로 출석하란 내용의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게 두 번째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회색 차량 한 대가 대통령실 앞에 도착하고 사람들이 줄지어 대통령실 민원실로 들어갑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등이 꾸린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대통령실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출석 요구서 제출을 시도했습니다. 18일 10시 공수처로 출석하시라고 지금 출석 요구서에는 기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은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것이 비서실 업무인지 알 수 없다며 수령을 거부했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공조보는 이미 등기 우편도 발송해 요구서 전달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출석 요구서를 공문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일에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이 구성되지 않았다며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조본과 검찰 특수본이 경쟁적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가운데 만약 윤 대통령이 소환을 계속 거부할 경우 대통령 체포나 구속 시도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경찰 특별수사단은 영장 신청 등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사건 일부를 공수처로 이첩하는 등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가 동시에 윤 대통령 소환에 나서면서 조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친정인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한데 기소 권한은 검찰에 있다는 게 변수입니다. 신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사권 주도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가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소환에 나서면서 이제 선택권은 윤 대통령에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느 쪽을 선택하든 논란은 남습니다. 친정인 검찰에 출석할 경우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박세현은 윤석열 총장 시절의 대검 국제협력단장입니다. 다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윤석열과 호흡을 맞추던 사람입니다. 반면 공수처는 수사 역량 부족 지적이 이어져 온 데다 내란죄에 대한 기소 권한 자체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꼽힙니다.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국회에서 이미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욕심 때문에 지금 신속한 수사를 방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 요청대로 검찰이 사건을 이첩해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결국 검찰 몫이 되는 겁니다. 앞서 대국민 담화에서 내란죄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를 밝힌 윤 대통령이 앞으로도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소환 조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의 이례적인 이중 소환의 문제점을 지적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신지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오늘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변호인단 대표를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직은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인 상황이라며 가급적 빨리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대원들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이번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이 구속됐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이 사령관 측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계엄이 발령될 것을 미리 알지 못했고 국회 출동 지시에 따른 것 역시 국회 방어를 임무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 사령관이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곽 사령관이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참수 부대라고도 불리는 707 특임단을 국회에 투입한 데 관여한 인물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에 긴급 체포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검찰의 긴급체포 불승인으로 하루 만에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현역 군인 신분인 문 사령관에 대한 재판권은 군사법원에 있는 만큼 경찰의 긴급체포는 법에 위반된다며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검찰로부터 불승인 통지를 받은 직후 문 사령관을 석방했는데 이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 조치에 반발했습니다. 특수단은 경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내란죄의 수사 주체이고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 있는데도 검찰이 재판권을 이유로 긴급체포를 불승인한 건 유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국무회의 당시 상황은 물론 앞서서 비상계엄을 알았는지도 조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지난 9일 경찰이 공식 출석을 요구한 뒤 일주일 만입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경찰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국무회의 당시 상황과 경찰 인력 배치와 관련해 논의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서울대 후배로 측근으로 분류되는 만큼 사전에 계엄 사실을 알았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에 출석해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신 거고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측면에서 이해돼야 되고 또 계엄 직후인 지난 4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 등과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경찰은 이 전 장관 외에도 지난 3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7명을 조사했고 고발되지 않은 경우에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뒤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책임론 공세를 받아온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결국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탄핵 찬성을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며 마지막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이로써 국민의힘은 또 한 번 비대위 체제를 맡게 됐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핵안 가결 직후에도 대표직 유지 의사를 밝혔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이틀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퇴했습니다. 최고위원들 줄사퇴로 지도부가 무너지면서 더 이상은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 전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고개를 숙이면서도 탄핵이 아닌 이 나라에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퇴 배경이 된 탄핵 찬성을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과 비상계엄 선포 모두 여전히 옹호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해낸 이 위대한 나라와 그 국민을 보수의 정신을 우리 당의 빛나는 성취를 배신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정당화되지는 않을 거라며 견제의 말도 남겼는데
한 전 대표가 국회를 나서는 길에 함께한 지지자 일부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당 출범 이후 6번째,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5번째 비대위 체제를 겪게 됐습니다. 탄핵 비대위인 만큼 당내 경험 많은 인사가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 중진들 사이에서는 모였지만 총의로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추려내지는 못했습니다. 구체적 인물은 거론된 게 없습니다. 다만 어떤 조건, 어떤 평판, 그리고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 와야 된다. 8년 만에 다시 탄핵의강 앞에 선 국민의힘은 비대위 출범으로 수습에 첫 발을 떼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싸늘해진 여론을 되돌릴 수 있을지가 비대위의 최대 난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당내 인사가 위원장을 맡는 비대위를 조속히 구성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비대위원장은 당의 안정과 화합, 쇄신을 잘 이끌 수 있는 경험 많은 당내 인사가 적격이 아닌가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의 당원권을 정지하는 등 국민의힘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SNS를 통해 탄핵에 찬성한 지역구 의원들은 당원권 정지 2년, 비례대표 의원들은 3년을 정지해야 당의 기강이 잡힌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경제와 민생만이라도 협의체를 만들자고 거듭 압박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벌써 대통령 노름에 빠진 거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뒤 열린 첫 지도부 회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정안정과 민생 회복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동의했다며 여당의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국민의힘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당을 향한 총구를 거두지는 않았는데 국민의힘이 광적인 행위를 옹호하고 윤 대통령을 되살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내란이 진행 중입니다.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인사들을 만나 한국에 투자할 기회라며 탄핵 정국 속 경제교류 방안을 논의하는 등 경제 외교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사실상 지도자 이미지 구축을 위한 행보란 분석인데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벌써 대통령 노름에 빠진 거냐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가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이 되려 재판을 늦추고 있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의원총회 결의문도 채택하는 등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온갖 꼼수를 써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첫 상견례 자리를 정하는 데도 신경전을 벌이는 등 주도권 싸움이 한창입니다. 탄핵 정국과 국정공백 우려 속 상대당의 힘을 빼려는 수싸움은 더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모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납니다. 권 대행은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서 모레 오후 민주당 대표실에서 상견례를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쟁점 법안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국무회의에는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거부권 행사 시한인 이번 주까지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이종구 기자입니다. 현재 거부권 대상이 된 법안은 모두 6건입니다. 지난달 야당 주도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이른바 농업4법과 국회법, 국회 증언 감정법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탄핵 소추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정식 요청하였고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6개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입니다. 또 다른 쟁점 법안은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입니다. 아직 정부에 이송되지 않아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지만 정가에선 이달 말이나 내년 초쯤 결정의 순간이 다가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무대행은 교과서적으로 보면 현상 유지 관리가 주 업무이고 현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이들 법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또 다른 갈등 요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입니다.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신다면 제2요구권 행사하실 수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부는 일단 해당 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대신에 여야와 더 소통하고 관련자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한인 21일까지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든 여야의 반발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종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 한국이 트럼프 2기 전 세계 압박의 시범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국 국정의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불명확성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한국의 탄핵 사태와 관련해 여전히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 어떤 정책을 펼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탄핵 사태로 트럼프 측과의 접촉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트럼프는 좌충우돌하던 일기 때와는 달리 철저한 준비를 하고 백악관에 들어서게 됩니다. 관세 칼날을 일방적으로 휘두르려면 신뢰할 만한 위협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혼란 상태의 한국을 시범 케이스 삼아 관세 폭탄을 투하해 본보기를 보이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미 취임 100일이 아닌 100시간 만에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많은 정책이 발표될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It could have to do with troops in Korea. It could have to do with tariffs. It could have to do with the CHIPS Act. It could have to do with a whole bunch of things. And there's nobody at home in Korea. There's nobody there. 트럼프의 보편 관세 공약에 사상 최대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 상황이 맞물려 10% 이상 관세 부과는 확실하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주미 대사관은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 긴급 회의를 열고 트럼프 2기 출범에 대비한 분야별 현안 등을 점검했습니다. 트럼프의 대화 상대가 확정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에 드리워지는 불안의 크기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재집권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과 민간 인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소통 창구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 현재 트럼프 측과 소통 문제에 있어 정치적인 동력이 좀 떨어진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측이 북한 업무도 관장하는 특별 임무를 위한 대통령 사절에 최측근인 리처드 그레넬 전 주 독일 대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는 우선순위에서 북한 문제가 배제돼 있지 않다는 뜻을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은 한미일 협력이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탄핵 정국에 대해 여전히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긴밀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과 한일, 한밀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バイデン大統領とハンドックス韓国大統領代行の電話会談が行われたものと承知をしております。複雑化する国際的な課題に効果的に対応する上で、日米間の戦略的連携はこれまでになく重要であります。
이시바 총리는 지난主말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일 관계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どうなるか推移は全く見通せませんが、私どもとして引き続き緊密に意思疎通を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ためにあらゆる努力を傾けたいというふうに。 일본 언론들은 혼란 상황을 앞다퉈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한덕수 대행이 경험은 풍부하지만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긴 쉽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윤 대통령이 정권 기반을 잃고 트럼프 당선인이 재등판하면 한미일이 크게 삐걱거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과 일본이 함께 대응할 수 없게 된 것을 우려합니다. 한국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한일 관계가 냉각할 수 있다는 점도 일본으로서는 걱정입니다. 일본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한국의 전국 혼란에 일본인 70% 전후가 향후 한일 관계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아베 전 총리의 부인인 아베 아키에 여사를 따로 만났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의 조기 회동이 실패한 이시바 총리로서는 매우 뼈아픈 대목인데 외교력 부재라는 비판에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전국 불안 그리고 내년 트럼프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이시바 정부의 주요 외교 정책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비상계엄 충격 속에서도 4일 연속 상승하던 코스피가 장중에 거세진 외국인 매도세에 밀리면서 2,490선을 내줬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미국의 정책금리 결정을 앞두고 경계심에 외국인 매도세가 커졌고 그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도 한때 1,438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5일 연속 상승하는 듯했던 코스피가 장중에 2,500선 아래로 내려가며 결국 2,488.97로 마감했습니다. 5일 연속 순매도를 했던 외국인은 장중에 4,700억 원 이상 순매도 규모를 키웠고 이로 인해 코스피는 5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시장에선 오는 1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 결정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1월부터는 동결로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 속도가 주춤해질 것이라는 어떤 기대, 그런 것들이 원화의 약세, 달러 강세로 나타나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어떤 매도 압력을 좀 더 키웠지 않았나라고 좀.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이 1,000억 원 이상 순매도를 했지만 개인이 2,000억 원 이상 순매수로 맞서 지수가 5일째 상승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는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쳐 1,430원 초반에서 출발한 환율은 한때 1,440원에 근접한 1,438.2원까지 상승했습니다. 환율 상승은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도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수입 물가와 내수 경기, 설비 투자에도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대외 신인도 저하를 통해서 국내 수출업 기업들의 외화 자금 조달 비용을 상승을 시켜 기업들의 투자 부진, 이에 따른 성장 하락 국면을 악순환적으로 만들게 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계엄 충격에 요동친 환율이 미 연준의 금리 결정에 따라 다시 요동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환율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은 불안합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찬바람에 어깨가 절로 움츠러드는 요즘인데요. 네, 맞아요. 그런데 내일도 전국에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3도로 아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춥겠지만 낮에는 오늘보다 바람이 더 강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한낮 기온이 3도, 대전은 5도에 그치겠고요.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무는 곳도 많겠습니다. 밤사이 중서부와 전북을 중심으로는 눈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비는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추위 속에 내린 눈비가 얼어붙어서 곳곳에서 도로가 미끄럽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고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체감온도는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찬바람 부는 겨울철에는 핫팩을 챙겨 다니는 게 좋은데요. 핫팩은 손에 쥐는 것보다 복부나 가슴 근처에 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우리 몸 안쪽 깊은 곳의 체온인 심부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이 심부 체온을 높이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손과 발 등 말초 체온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어서 핫팩은 꼭 맨살이 아닌 옷 위에 둬야 하고요. 수시로 위치를 바꿔주는 게 좋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신미림, 고은지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뉴스퀴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